우리가 항상 어떤 사건을 볼 때 네. 지금의 시점을 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이전의 상황들을 좀 돌이켜 볼 때가 있잖아요. 네. 물론 모든 변수가 다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사는 되풀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도 역사를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본다면 크게 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던 사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1부에서 뭐 1974년대 말씀해 주셨고 네. 1980년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때는 어떤 이유로 떨어졌고 어떤 이유로 다시 회복했는지 잠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70년도, 71년도에 닉슨 쇼크가 이제 일어났죠,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금하고 이제 달러하고의 이제 상관관계가 끊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1970년대 이후에 일어난 전쟁을 가지고 금값을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973년도에 4차 중동전쟁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윰키프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윰키프로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유대교의 명절인데 이때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73년도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전 세계가 난리 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하고는 이제 친서방 국가들이 전부 지원을 해서 이제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분 나쁘다. 아니면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서로 대척점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석유 수출을 금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유가를 엄청나게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오일 쇼크가 네. 와버린 거죠. 오일 쇼크도 와버렸죠. 닉슨 쇼크도 그 전에 있었죠. 그래서 달러화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오일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오는데 경기는 침체가 되는 역사상 처음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계속 71년도 이후에 35달러에 묶여있던 금들이 42.2달러 그러면서 계속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73년도에 이때는 이제 재정학적인 리스크하고 각종 이슈들이 이제 붙어버린 거죠. 물론 당연히 여기 미국 통화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컸을 거 아닙니까? 통화도 계속 찍어낸 거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결부가 돼가지고 73년도 한 해만 거의 뭐 73년도, 14년도 고점 찍을 때까지 34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74년도 12월 정도에 195달러 정도를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76년도 8월 달까지 21개월 정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약 55% 정도의 조정을 받은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990년도, 91년도에 어떤 전쟁이 있었죠. 걸퍼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이제 경험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전쟁 발발 시점부터는 약간 정도는 올랐습니다. 이때는 이제 한 10% 정도가 올랐고요. 근데 이제 다국적군이 투입이 됐잖아요. 조기에 전쟁이 종식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라든지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금 가격이 이제 바로 하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2022년도에 러우 전쟁이 발발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는 러우 전쟁이 발발을 하고 9일 정도,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약 트로이 온수당 2,100달러 근방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그 9일 이후에 6,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약 22.6% 정도 하락을 해서 1,618달러를 찍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2022년 그때 이후부터 해가지고 2026년까지 3년 2개월 동안 5,627달러라는 대장정을 3년 2개월 동안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인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6, 7개월 동안은 빠졌단 말이에요. 미국 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지금은 뭐 MOU를 체결하면서 이제 화해를 한다, 뭐 종전이라 그럽니까? 휴전이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제 화해 모드가 지금은 이제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망을 해보는 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등한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 거고요. 네. 4파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5파 상승을 하는데 3파의 길이가 가장 짧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5파는 이제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강하게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5,626.7달러를 돌파를 하는 시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 금은요 네. 언제 사는 게 가장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뭐 조금 유식한 말로 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해가지고 DCA 전략 얘기하는데 이거 뭐 별게 아니고 그냥 분할 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 네.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금과 은을 조금씩이라도 사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상관없나요? 네, 조금씩이라도 사 모으면은 이게 평균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러니까 팔지 않고 모아 나가는 이런 전략이 이제 가장 좋은 거죠. 금도 그렇고 원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그렇잖아요. 중앙은행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금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잖아요. 맞아요.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개인들도 그렇게 이제 따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중앙은행이 가장 큰 손이거든요. 이 중앙은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큰 손들이 기관의 자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금과 은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중국도 꽤나 금이랑 은을 많이 매입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또 달러에 대한 패권 이런 의미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죠. 달러 패권 도전 이런 의미도 있는 거고 잠깐 얘기 앞서가지고 앞에 해가지고 조금 달면 주석을 달면은 네. 76년도에 74년도에 195달러가 76년도에 100달러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1980년도까지 얼마를 상승했냐면은 100달러에서 850달러에서 900달러까지 8배, 9배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4,000달러, 3,000달러 뭐 저점을 확인을 한다 그래도 여기서 8배, 9배 상승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믿겨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국가부채가 지금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오늘도 보고 오니까 39조 3천억 달러더라고요. 39조 3천억 달러라는 돈이 그게 D1 기준으로 미국 국채 발행을 통해서 부채를 얻는 거거든요. 단기 국채하고 장기 국채하고 이제 이자율을 평균해가지고 보면 3.38% 정도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39조 3천억 달러를 환산을 하니까 1년에 나가는 이자 비용만 1조 3,300억 달러. 미국의 1년 예산이 5조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국방비가 1조 달러 정도 되는 거고 여기서 이자 비용이 이렇다. 통화량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통화에 대한 불신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디포까지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120조 달러를 거의 넘어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리버 타이버즈 해가지고 파생 상품까지 하면 이게 뭐 800 몇십조 단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걸 떠나서 그냥 엔투 통화량만 기준으로 해도 23조 달러를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중국에서 러시아도 스위프트 망을 통해서도 제재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장 크게 당한 건데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란의 자금을 동결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이제 의견에 반하면은 달러 자산을 동결시키는 이런 거. 이게 이제 카운터파티 리스크, 거래 상대방 위험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금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 이런 걸 다 겪어보니까 결국은 중국이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보면서 이제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중국, 뭐 인도, 브라질,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즘에는 이제 사우디까지 이제 합류했죠. 그리고 이제 UAE까지 합류하고 계속 뭐 뭔가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미국 하나의 자산만 가지고는 불안해서 안 되겠다. 조금 자산을 다각화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중국도 굉장히 무시 못하는 게 중국 하나만의 그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금 1위 생산국이 중국이에요. 1위 수입국이 중국이에요. 금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수입을 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죠. 2위 금 소비국이 인도인데 인도도 또 중국하고 또 친한 그런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최근에는 런던하고 뉴욕에서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금 소비 1위, 2위는 중국하고 인도에서 가장 많이 하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격 결정권이 없어지고.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에서는 이제 개인들 간의 거래, 종이금 거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7월 24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것도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7월 26일 날은 CME에서 이제 금 선물하고 오일 선물 같은 경우를 24시간 가동을 해요.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없이 이렇게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말에 이제 어떤 큰 리스크라든지 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게 이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 이제 이런 상황들이고. 그럼 이제 결국은 중국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인구들과 함께 인도와 함께 러시아와 함께 이렇게 합심을 해가지고 뭔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ECNY 해가지고 뭐 국경 간 결제를 ECNY 위안화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엠브리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브릭스 국가들 간의 통화에서 금을 자산으로 해서 40% 정도는 바탕으로 하고 다른 통화를 섞어서 만드는 게 유닛이라고 있거든요. 유닛이 출범해서 움직인다든지 최근에는 홍콩의 금청산 거래소를 또 만들었거든요. 중국 상하이 황금 거래소가 굉장히 거대하게 커진단 말입니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항상 프리미엄을 높게 붙여요. 그래서 밖으로 금이 못 빠져나가게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싱가포르에는 또 리저브 은행이라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뭐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블랙록 이런 대형 그 투자은행들 있죠. 이런 데에 있는 실물금들을 그쪽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뉴욕과 런던 중심의 금 시장, 은 시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도도 세비라는 정권거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MCX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금과 은을 거래를 하거든요. 인도 내에서 거래되는 이제 금이나 은 가격 있잖아요. ETF 가격은 자기 나라에서 기준이 되는 MCX 거래 기준을 따른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두바이도 지금 금 거래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하여튼 우리가 살아왔던 거하고 다른 환경의 세상이 지금은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각국에서도 계속해서 금을 사 모으고 있고, 네. 근데 보통 금이라는 건 금리가 높아지면 금이 약간 인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기에는 금 가격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거야 말 거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도 되게 머리가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못 올리죠. 금리를 올렸다가는 이제 폴 월커처럼 1980년도에 이제 실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은 15% 정도 되는데 20% 가까이 이자를 준다 해가지고 맞아요. 금을 죽이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 지금 그렇게 20% 정도의 금리를 올린다, 그럼 미국이 먼저 터질걸요.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부채에서 이제 그쵸. 끝나버리는 거예요. 레버리지 상품까지 하면 지금은 이제 2008년 저리 가락할 정도가 되거든요. JP 모건 하나만 해가지고 파생 상품에 투자된 규모가 60조 달러를 넘어서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뭐 381조 달러 넘는다고 그러면서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미국 국채보다도 더 많이 샀잖아요. 사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기 상황에 외환 위기에 대비해서 이제 쓰려고 뭐 외환 보유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유로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외환 보유고 뭐 별 걱정이 없잖아요. 준기축 통화국이니까. 근데 이런 나라들을 제외한 나라들은 이제 준비 자산을 있잖아요. 유로화보다 금을 더 많이 지금 보유를 한 거예요. 또 국채에 앞서가지고. 그만큼 계속 이제 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22년부터 해가지고 로우 전쟁이 지금 발발하고 6개월 정도, 7개월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금의 지금 사이클이 3.5배 정도 나오는 상승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나요?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코비드 19 때 제로 금리까지 갔잖아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다 그랬고, 일드 커브까지 손대고 이랬잖아요. 근데 0에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해가지고 3.75, 지금 내려가지고 3.75까지 갔잖아요. 4몇 %까지 올렸고, 그 기간에 금은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쭉 보면은 금리하고는 금하고는 큰 상관이 없어요. 단기적인 이제 트리거는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도 이제 연준의 케빈 워시 의장이 새로 취임을 했죠. 파월도 아직까지 연준이 새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제 의장만 바뀌었을 뿐인데 계속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아니면은 이제 뭐 퀀티티브 타이트닝 해가지고 이제 양적 긴축을 할 것이다. 유동성 공급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말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1% 이하로 만드는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의 그 지금 상원 하원 선거도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쳐줘야지 공화당이 이겨야지 그렇죠. 자기가 이제 행정력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레임덕 와가지고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연준의 목표가 두 가지잖아요. 물가 안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완전 고용, 실업률을 이제 좋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연준이 사용하는 물가는 실제로는 이제 코어 PC 해가지고 이거를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PC를 썼잖아요. 근데 케빈 워시 의장은 이제 그 달라스 연준에서 사용을 하는 절삭 평균 PC를 갖다가 더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요번에 올랐는데 저번 달보다 올랐습니다. 0.1 정도 올랐는데 2.4% 정도 나왔거든요. 연준의 이제 목표 물가는 2%예요. 그러니까 2.4든 2.3이든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유가가 120불까지 같은 게 이제 지금 60불대로 내려왔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달 되면 반영이 된단 말입니다.
물론 유가는 뭐 어차피 상위 31개, 상위 31개 물가에서 그다음에 하위 그 24개를 제외하고 중간값 45개, 45개를 가지고 이제 물가를 절삭 평균해 가지고 내는 게 이제 트림드 민 TC라 그래가지고 케빈 오시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냥 2%로 맞춰 나가면서 여차하면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 공급을 더 하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그 미국의 작전이고 큰 틀에서의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국채를 안 사주니까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지니어스북과 클래리티북을 통해 가지고 기관들 확실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상품이다, 주식이다라는 걸 구분을 해가지고 기관 자금 마음껏 들어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지금 벌어질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이라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1971년도에 닉슨 쇼크 이후에는 73년도, 74년도에는 이제 헨리 키신저가 국무장관이 사우디로 가가지고 협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페트로 달러가 시작된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새로운 달러 통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이제 시장을 보는 전체적인 재미있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금은 어떻게 될까? 아, 이렇든 저렇든 금은 그냥 들고 있으면은 그냥 우리는 이긴다. 최소한 2등은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금이라는 건 희소성이 있고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뭔가 약간 잡음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 이거 계속 들고 갈 거잖아요. 그죠. 30년 뒤에 40년 뒤에 딱 또 펼쳐보면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왜 중국이, 왜 러시아가, 왜 뭐 터키나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금을 모으고 있는지. 인도 사람들도 굉장히 금을 선호하죠. 금 소비국 2위고 은 소비국은 1위입니다. 예, 거기서는 금하고 은이 하나도 안 나는데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금과 은을 이제 수입해서 많이 이제 쓰는 거죠. 하다못해 이제 인도에서는, 인도의 뭐 최고 지도자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달러로 어차피 수입을 해야 되니까 인도의 그 자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분간만 제발 좀 금과 은을 수입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관세를 6%에서 15% 정도까지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게 문화적으로 그게 안 되는데, 예, 문화적으로 그냥 인도의 힌두교 사원에 가면 거기에 2만 톤 이상의 금은 보화가 있대요. 일본의 공식 금 보유량은 800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앙은행에 그런 인도에 정도가 2만 톤. 예, 한 사원에 힌두교의 사원에 가면 있는 거고요. 그 락춤이라고 이제 팔 4개 달린 여신이 있거든요. 옆에 항아리를 차고 있어요. 연꽃 위에 앉아 있고 여기서 이제 금화가 계속 떨어지는 게 이게 이제 금을 상징하고, 예, 이게 비슈누라고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라 인도의 3대 힌두교 이제 신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신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뭐라 해야 됩니까? 토속신앙처럼 그런 다양한 신들을 숭배를 하는 게 이제 힌두교거든요. 네. 근데 인도 인구의 80%가 힌두교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락슈미라는 그런 이제 여신이 그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금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나라 사람들은 그냥 금을 좋아해. 금을 좋아하고 결혼식이나 뭐 생일이라든지 무슨 축하할 장신구 되게 화려하잖아요. 선물할 때, 예. 그리고 여성들에 대해서는 인권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인도는 아직까지. 근데 유일하게 이제 이렇게 보유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이제 그런 거래요. 인도에 팔찌. 그래서 팔찌 몇 개 하고 목걸이 막 이렇게 하고 막 난리잖아요. 네. 너만큼 한다 이러는 거. 결국은 그게 이제 자산이 맞기는 맞습니다. 네. 하여튼 인도는 금과 은이 생산이 안 되는데 인도에서 나는 뭐 고급 뭐 비단이라든지 향신료, 염료, 설탕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하고 그 무역을 하게 되면서 중세에서는 사치품들을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많은 은과 금을 이제 갖다 바치는 거죠. 다시 이제 영국이 식민지하에서 뺏어오기도 했고요. 하여튼 그런 역사적 과정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은은 또 뭐 400년 이상 중국에서 은본위제가 더 많이 있었던 역사가 있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그래서 금이랑 은 가격은 앞으로 어떤 변수가 중요하고 당연히 정답이 없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언제쯤 올라갈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하시잖아요. 네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금과 은은 일단은 이제 선반영돼서 많이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많이 오른 자산은 당연히 이제 가격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금은 실물금만 있는 게 아니라 종이금 시장도 있거든요. 네. 예, 페이퍼 골드, 페이퍼 실버 이거를 미국의 이제 통화 가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JP 모건 등을 통해서 엄청난 벌금을 맞아가면서까지 국가에서
비호하면서까지 금 가격과 은 가격을 눌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뚫려버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은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사후 약방론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뭐 어떤 뭐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케빈 워시가 그 트림 더 민 PC 있잖아요. 철삭 평균 PC가 2% 정도까지 간다. 아,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해도 되겠다라는 시그널을 또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 금리가 다시 이제 또 더 밑으로 마이너스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히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또 이제 금값이 상승 반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금은 8,133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몇십 년째 변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도 없는 건데, 이거를 금자산을 42.22달러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재평가를 하면은 어느 가격에 재평가를 하냐에 따라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자금이 열려 있거든요. 혹자는 이걸 가지고 그린란드를 살 거라는 얘기를 있는 거고, 예. 아니면 더 전쟁을 또 많이 한 전쟁부에서 자금을 넣어서 전쟁을 또 많이 해서 자기들 뭐 어떤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데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 재평가를 한다든지, 이건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도 4번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날 우리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금 가격이 온스당 얼마가 됐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그 76년도, 74년에서 6년도 조정받고 난 다음에 8배, 9배 상승한 걸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뭐 4,000달러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만약에 뭐 8배 정도 간다면 48, 32, 32,000달러가 되겠네요. 떨어져가지고 뭐 3,000달러까지 최악의 상태에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거기서 8배, 9배 가도 뭐 예를 들어서 24,000에서 27,000달러 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간다니까요. 10,000원짜리가 100만 원이 됐는데 이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 왜 안 됩니까? 1,000만 원이라 그러면 1,000만 원은 임금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김밥 한 줄 먹는데 지금 5,000원, 6,000원 하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비트코인도 사실 옛날에 1억 간다고 했을 때 에이 누가 어떻게 1억을 가 했는데 결국에는 돌파했고, 모든 자산들이 될까 될까 했는데 결국 다 됐어요. 그러니까요. 100만 원 한다 그래도 이게 되냐고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1억 밑으로 있는데, 결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발행을 하다 보면 비트코인도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제 주요 알트코인들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한번 해봅니다. 저도. 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네. 지금 뭔가 금값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투자하려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물 금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금 함량을 속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회사를 이용하는 게 좋겠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골드나라 검색해가지고 저희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물금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고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이 멘탈, 마인드를 가지고 오랫동안,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딱 보험 같은 성격, 내 중심이 되는 코어 자산 하나는 가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버텨내면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답을 하는 게 이 금과 은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금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돈이 많은 기관에서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개인들도 그에 따라서 맞춰 나가면은 좋겠습니다. 네. 책에는 또 어떤 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당신은 진짜 돈을 준비했는가? 진짜 돈이거든요. 리얼머니라 그러거든요. 네. 리얼머니. 리얼머니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이게 하나의 1kg 골드바 하나의 가격이 2억 3천만 원이다, 2억 4천만 원이다 이렇게 매기는 가치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가치를 매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돈을 주고 이제 다시 교환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뭐 쪼개기도 하고 뭐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가치를 저장을 해야 돈이거든요. 그게 리얼머니예요. 이게 1974년도에 한 돈에 만 원이었다 칩시다. 한 돈에 만원인데 이게 266.66돈이거든요. 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266만 원, 267만 원이 지금은 부가세 포함하면 2억 3,500, 2억 4천. 최고로 많이 올라갔을 때 이게 3억 원이 넘었거든요. 이거 하나요? 5,626.7달러일 때.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뭐 다 솔직히 느끼고 있을 건데, 이제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40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 걸 보셨잖아요. 뭐 조금 아쉽지만 미국 달러나 유로와 영국의 파운드, 뭐 일본의 엔화를 들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방문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스웨덴 크로나나 스위스 프랑도 들고 가도 자국에서 다 화폐로 교환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리고 화폐 가치가 점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우리나라의 금값과 은값이 올라갑니다. 달러 투자 뭐 한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금과 은에 투자를 하면 그게 달러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이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 안 하신 분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은 굉장히 쉽고, 그리고 이걸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세요? 네. 완전 반짝반짝하는 게 아니, 거울인 줄 알았어요. 거울처럼 얼굴에 막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조폐공사 골드바, 실버바 만드는 곳에서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비로 만들거든요. 그만큼 신경을 써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과 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한 부탁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 영상이 올라오면 굉장히 많은 구독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금과 은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 막 저한테 핫플을 하고 막 욕을 할 겁니다. 제가 욕까지 할 테니까 대신에 저한테 사신 분들만 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딴 데서 그거 해가지고 제가 괜히 욕 먹으면 또 안타깝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좋게 생각하시고 또 꾸준히 이제 가져가면은 결국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보답을 하는 게 금과 은입니다. 제가 금과 은을 통해서 이제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이제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배재한의 금토크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 영상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금에 대한 이야기 배재한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